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평 3학년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총평 강의를 안 듣고 온 사람들은 총평 강의 듣고 오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강의를, 해설 강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인데요. 여러분 알고 있죠? 연습 게임인 거. 그러니까 잘 봤든 못 봤든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또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 게임이니까 다음번 연습 게임을 더 잘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본 게임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이게 좋은 자양분이 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히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화작 강의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만 화법과 작문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시간만 충분히 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법과 작문을 잘해요. 근데 잘한다 못한다를 가르려면 자기가 그 쉬운 문제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풀어냈는지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시간이 관건이 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화법과 작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 화법과 작문은요, 이제 문제 풀면서도 계속 느끼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저랑 이제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 풀면서 느끼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 그렇게 겁먹었던 2019 불수능에서의 화작에 비하면 힘이 좀 빠졌구나. 그래, 뭐 다 읽지 않고 쉽게 금방 답이 눈에 띄는 문제들도 꽤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갈고 닦았던 화법과 작문의 문제풀이 전략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활성화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개기일식에서 화작문 통해 가지고 화작의 어떤 그 문제풀이 전략 공부해온 사람도 있을 테고요, 수능 특강 화작문에서 저랑 함께 여러 세트들의 화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길을 막 만들어 온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가지고 이제 이런 시험, 자기가 전략적인 사고를 확 활성화하고 길을 없는 길을 막 만들어내고 순식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되죠. 자,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그러지 못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사람은요, 괜찮아요. 이거 연습 게임이라 그랬죠? 이거 오늘 저랑 같이 전략을 점검하는 해설 강의로 공부하고요, 내공을 길러서 다음번에 좀 더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자고요. 됐죠? 자, 갑니다. 1번에서 3번 세트인데 학생의 발표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늘 강조합니다만,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발표나 전문가 강연 같은 세트로 이루어진 화법 단독 세트입니다. 그랬을 때 1번 문제를 맨날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담화 구조에 대한 어떤 점검, 그죠? 그런 문제를 또 뭐 아니면 뭐 문두가 약간 바뀌기도 하죠. 말하기 전략에 대한 설명, 또 혹은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성을 담고 있는 이런 이 1번에서 3번 세트는 최대한 빨리 풀어줘야 되는 스피드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봅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대충 탈에 관한 거구나, 2번 문제 그림에도 보니까 탈, 가면, 그래 그런 거구나 라고까지만, 그렇게만 딱 본 다음에 대본 바로 읽지 말고 이리로 가야죠. 그죠? 1번 문제에서는 맨날 나오는 문제 나왔구나, 대본 밑에 이 문제는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도입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는지 봐야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경험 얘기하면서 주제 선정의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이건 약간 내용적인 요소네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는지를 보려면 따옴표가 있는지를 빨리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던지고 반응을 확인한대요. 그러면 이제 괄호를 통해서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물음표 있는 부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물음표로 있는 의문문 뒤에 뭐 반응을 듣고 대답을 듣고, 이런 식의 그 괄호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한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도입부 혹은 마무리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선지와 5번 선지는 각각 대본에서 1문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문단의 끝부분만 보면 이 팩트 체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1번 맨 앞에 보세요. 도입부에서 용어의 개념 정의하는 게 있는가? 얼핏 봐도 없어요. 무슨 뭐 자기가 읽은 책 제목 얘기 나오고요, 국어 시간에 뭐 배운 봉사탈출 얘기가 잠깐 언급됩니다만 한눈에 그게 띄는데, 여기에 뭐 탈이란 무엇이고 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거,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도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으니까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요, 2번, 3번, 4번 가운데 따옴표 있는지를 빨리 봐야 되는 거, 전체적으로 검색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없으니까 물론 이걸 제외할 수 있습니다만, 더 빨리 먼저 팩트 체크하고 싶은 것은 4번이네요. 왜? 질문 던지고 반응을 확인해서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지.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반응을 체크하고 거기서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이런 게 있는지는 물음표와 괄호 있는 데만 빨리 보면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를 때 이 4번 선지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지잖아요. 맨날. 그죠?
왜냐하면 웬만한 발표나 웬만한 강연에서는 이런 게 나오니까. 그쵸? 그랬을 때 딱 보니까 벌써 이 문단에서부터 보세요. 뭐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첫 줄에 딱 나오고 그다음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군요. 그런데 이제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는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추가 정보까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던졌어요. 이 탈 이름 아세요? 그다음에 반응을 확인해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하회탈이라고 대답하시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양반탈입니다. 추가 정보. 답 4번 나왔거든요. 근데 나머지 보세요.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용적인 측면을 확인을 하는 것을 생략해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요 2번 선지는 사실 조금 난도를 높이고자 살짝 얕은 함정을 파놓은 선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1문단 딱 보고 국어 시간에 봉산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데 어쩌고 이거 맞는 얘기구나. 2번 탁 덜컥 낚일지 모를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선지죠. 근데 보세요.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된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던 게 주제 선정의 동기인 거고 마침 봉산탈춤을 배워가지고 더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속으면 안 되는 꽤 난도가 있는 유인가가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이것만 주의했다면 4번을 답으로 고르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이 1번 문제에서는요. 문제 선지를 먼저 보고서 그거에 해당되는 핵심 어구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디만 팩트 체크를 할 것인지를 빨리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늘 나오는 문제라서 항상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제가 해설 때마다 수특 화작문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약점 공략에서 화작문 문제풀이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그때 또 한 번 강조했던 그런 내용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 약한 사람들은요. 이 화작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약점 공략 강의 국어 완전체 15일 프로젝트라는 것에서 제1강 화작 시간 줄이기를 한 강만 꼭 집중해서 듣도록 하세요. 2번 문제 갑니다. 탈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괄호의 앞뒤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 매체 자료에 관해서는 사진을 보여주며 그림을 제시하며 이런 게 항상 괄호 안에 들어갈 거니까 괄호의 기능을 생각할 때 자,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은 괄호만 보고 바로 앞뒤만 보면 되겠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내용 구성으로 화면 1, 2, 3을 이렇게 제시하고 화면 4에서는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제일 적절한 걸 고르래요. 그러면 화면 1, 2문단 첫째 줄에 나오고요. 그다음 화면 2 얘기는 3문단 첫째 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화면 3 이건 4문단 둘째 줄에 나오네요. 그다음에 화면 4라는 건 마지막 5문단의 첫째 줄에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빨리 찾냐고요? 선생님은 다 읽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괄호에 화면 1, 화면 2, 화면 3 괄호만 찾는 거예요. 금방 찾죠. 그죠? 그래서 그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요. 괄호 바로 앞뒤만 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양반탈 어쩌고. 그랬어요? 화면 1 나왔죠. 화면 2 아까 이제 화면 1 얘기는 아까 우리가 1번 문제 풀 때도 언급했던 거니까. 화면 2 보세요. 화면 2를 가리키면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탈인데요. 뭐가 가장 먼저 보이세요? 무슨 복잡한 모양의 관의 시선이 같습니다. 모양의 복잡한 모양의 관. 실제로 그러네. 그게 좀 눈에 띄네, 그죠? 그다음 화면 3은요. 4문단 가니까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신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면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형태가 과감한 생략과 뭐 어쩌고 뭐라고 했어요? 과장과 생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놓고 화면 4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지막 문단에 가세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의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 이렇게 얘네들을 이 둘을 단순한 탈로 묶고 복잡한 탈로 얘 단독으로 묶은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자리에 A와 B에 들어갈 거 가장 명쾌한 답이 한눈에 딱 보이는데 화면 1, 2, 3 괄호에서 앞뒤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건 형태에 관한 거예요. 형태적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색채라든지 무슨 인상적이었던 순서로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인상적이었고 그런 얘기가 괄호 앞뒤의 정보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리적으로 인접했다든지 무슨 선의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형태적인 특징. 그죠? 그거에 대한 언급. 여기 뭐 복잡한 관의 모습, 이거는 뭐 선권을 이용해서 과장과 생략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화면 4에 가서는 뭐라 했어요? 단순한 탈과 복잡한 탈로 나눠본 겁니다라는 게 바로 뒤에 얘기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로 보건대 B 자리에는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했다라는 것을 요 묶음의 기준으로, 그죠? 분류의 기준으로 파악한 2번을 답으로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요. 볼륨은 크죠? 이거 3점을 달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그림까지 활용되는데 매체 자료 활용 복잡할 것 같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괄호 앞뒤만
요령 있게 금방 검토를 하면 답을 2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놓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고 떠문, 그죠? 고향을 떠난 문제입니다. 왜? 보기와 선지 사이의 매칭만 문제가 되지 실제로 지문 안의 정보랑은 엮여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뭐 탈에 관한 여기 지문의 내용 이거 사실 출제진이 이거 구성하느라고 내용 얼마나 실제 사실적인 정보도 끌어와야죠. 윤문 여러 차례 했을 테죠.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우린 안 읽을 거예요. 그쵸? 자, 요거 보기하고 선지만 매칭만 확인합시다. 자,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반 탈 말고 다른 하회 탈도 설명해 주겠지? 라고 했으니까 이거 1번 맞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갖게 된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이 안에 있나? 없어요.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자, 3번은요.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자,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3번이네. 맞죠? 그 다음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어요. 나도 관우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라고 얘기한 게 이게 4번이네. 맞죠? 5번 갑니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대요.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그러면 기존 지식을 수정했네요. 이게 5번이네. 맞아요?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은 다 있지만 2번만 없었으니까 답이 2번. 됐나요? 자, 보세요. 이거 고향을 떠난 문제죠? 그럼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왼쪽에 긴 지문 그거 발표 대본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안 읽고도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겨우 검토한 건 뭐예요? 사실 괄호 앞뒤 문맥만. 실제로는요. 안 읽었지만 대충의 내용 흐름은 알 것 같아. 그쵸? 왜? 그냥 부분적으로 문담 단위로 어떤 스캔한 이런 그 기준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탈이란 책을 읽어가지고 봉산탈춤에서 그 국어 시간에 배운 걸 도움받아가지고 이제 발표했어 한다. 그러고선 안동 하회탈 중에 무슨 양반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중국의 관우탈 이야기, 그다음 아프리카의 탈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 추가로 뭔가를 더 추가로 뭐라 해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고 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된 거죠. 안 읽었지만 필요한 부분만 대충 보면서 큰 흐름은 잡았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쏙쏙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결을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1, 2, 3번 세트를 제가 지금 말하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만 실제로 그냥 빡빡 답만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 1분도 안 걸려서 세 문제 다 끝나야 돼요. 그쵸? 자, 4번 갑니다. 4번에서 7번까지는 이건 주의력 그룹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그룹이에요. 그죠? 자, 맨 앞에 있는 화법 단독과 맨 끝에 있는 장문 단독은 요령을 많이 활용하면서 전략적인 사고로 최대한 빨리 헤쳐나가고 답을 골라내고 요 가운데 B세트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라. 덤벙대다가 틀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력 그룹에 속하는 4번 문제는요. 자, 다음은 기자가 가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이게 뭔가 봤더니 가가요. 전통 한옥의 멋, 솔빈마을이 달라진다라는 표제와 솔빈마을, 시청과 한옥 관광지 조성의 합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기사문이야. 그죠?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문이래요. 그리고 나아가 자 보세요. 발표, 또 대화, 그 다음에 토의, 토론 이 네 가지가 화법의 구체적인 유형 가운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세 가지 면접, 협상, 연설 가운데 협상이 지금 여기에 나로 화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오늘 이번 이 6월 모평에서의 화법은요. 두 가지 유형이 첫 번째는 발표 1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에는 협상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은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 두 측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그러나 이제 상호 조화를 이루어서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이렇게 하는 화법의 유형이잖아요. 시청 측과 주민 측이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를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이런 게 이제 협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솔빈마을이라는 전통 한옥 무슨 그 마을을 시청과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4번, 5번 문제가 가에 해당되는 장문 문제로 이렇게 제시된 거예요. 제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글 안에 그 기사문 초고 안에 반영이 된 것과 아닌 것을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 5번 문제 역시 이렇게 초안이었는데 이걸 수정한 이유, 결국 이것도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작문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러고 나서 6번, 7번이 이제 화법으로 나를 가지고 만든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가나를요 화법과 작문으로 묶지 않고 작문과 화법으로 묶어서 이렇게 앞에 두 문제가 작문, 뒤에 두 문제가 화법 이렇게 제시되는 게 요즘 최근에 또 많이 나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정보를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걸리는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트들에도, 이런 형식의 세트, 구성의 세트들에도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그거 지금 기사문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표제 부제 잠깐 봤고요. 아,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건 대충 짐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취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협상 취재해가지고 이건 뭐 이제 어떤 장치에 해당되니까 깊이 뭐 여기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자, 시청 측하고 인터뷰하고 주민 측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 자료를 수집해, 이렇게 기자가 취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사업 경쟁력에 대해서 시청 측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쵸?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요게 1번, 2번입니다. 요게 글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 측하고 얘기해 봤을 때 기대도 있을 테고 우려되는 사항도 있을 거야.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뭐 이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지역 연구소의 자료를 수집했을 때 관련 통계, 동글동글 마을에서 한옥 관광지를 사업, 이 솔빈 마을 말고요, 다른 마을 어디가 있나 봐요, 그죠? 거기에 사업 관련 통계를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경감한 사례에 관해서, 경감했다는 건 덜었다는 거 아니에요?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피해를 줄인 사례에 대해서 다루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걸 일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이제 문단 단위로 대충의 내용을 큰 틀에서 이렇게 훑어나가면 되겠죠. 1문단은 자, 이렇게 무슨 큰 틀에서 합의했다, 맨 끝부분 딱 보니까, 그렇죠? 자, 시청 측과 주민 측은 합의했다, 됐어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2문단 갈까요? 규모가 크고 뭐 보존 상태 양호해서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어, 시청 측은. 그러니까 요건 됐네, 있네, 그죠? 요건 있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또한 무슨 프로그램 운영, 뭐 길 조성, 무슨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래. 그럼 사업 추진 계획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됐죠? 그 다음 문단 보니까 주민 측도 이런 거 무슨 전파에 기여할 것이고,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과잉 광고 현상에서 되풀이하지 않을지 걱정했어. 그럼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네. 그쵸? 됐어요? 그러면 그게 3문단에 안에서 여기에 3번이 체크가 됐습니다. 4문단 가니까 첫 부분에 자료에 의하면 무슨 2010년도 이래 무슨 동글동글 마을 어쩌고저쩌고 5% 7% 증가 관련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답이 이거 5번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무슨 피해가 경감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충 봐도 기억이라고 밑줄 그어 있는 그런 부분에도 없고, 5문단 마지막에도 피해를 줄인 사례에 관한 얘기는 언뜻 봐도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언뜻 봐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번 화작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요런 그 지금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복잡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그냥 한 문단 단위로 문단 단위 스캔을 하는 게 과히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단 단위 스캔을 통해서 5번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건 별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요령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친절하게도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배려인데, 이것도 출제진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1문단,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전문이니까 전체적인 개요가 나왔고, 2문단에서 요 얘기, 3문단에서 요 얘기, 그 다음 이제 4문단 오면서 요 얘기, 이렇게 정보 제시 순서하고 요 선지들의 순서가 일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검토하고 답을 고르기가 더 쉽죠. 그죠? 1, 2, 3, 4 팩트 체크가 됐으니까 그럼 답은 5번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출제진이 배려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갈까요? 보기는 기억의 초안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장문 문제, 이 융합 세트, 이 가운데 중간 이 주의력 그룹 세트에서도 사실 장문 문제가 이번 4번 문제, 5번 문제가 둘 다 쉬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때요? 자, 보기를 기억과 같이 고쳤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before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after인 거야. 그러면 before and after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뭐 어디가 달라졌는지 거기만 탁 골라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딱 보니까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둘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before after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관광 수영력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그냥 다짜고짜 나오는데, 기억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영력을 초과했다. 그것만 달라졌거든요. 요거에 대한 개념 정의만, 설명만 들어가 있어. 그럼 답이 한눈에 보이는데, 독자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인과관계 아니 땡.
지금 달라진 거 뭐라고? 2번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해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수정한 거지. 됐어요? 관광 수용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이해력을 위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말을 포함했다라는 게 그냥 답이잖아. 나머지는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난도 굉장히 낮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요건 뭐라고? 전후를 비교해가지고 달라진 포인트만 빨리 체크해가지고 그게 답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선지로 돌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고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 문제 갑니다. 이제 화법 문제로 갈 수 있어야 되겠지. 솔빛마을 주민 측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산 협상 계획서의 일부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사실은 앞에 4, 5번에 비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문제인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덤벙대지 말라고. 요 세트에서 제일 사실 복잡한 문제는 요 6번 문제예요. 덤벙대지 말라고 이 세트를 주의력 그룹이라고 제가 부른 겁니다.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하죠. 가나 다라마 해가지고요. 과잉 관광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내용 이제 협상 계획에서 이런 걸 이렇게 가나다 뽑아놨어. 그 다음에 지역민을 위한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활복지 개선을 갖다가 놨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놓고 거기에서 뭐 주민 측에 A, B, C, D, E 주민 측이 하는 말들에 전부 A, B, C, D를 이렇게 묶어놓고 말이에요. 요게 A에 반영되어 있느냐, 요게 B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체크하는 문제예요. 약간 장치가 복잡하죠. 그죠? 자, 갑니다. 개인생활 침해, 공동체 구성원의 이탈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라는 걸 가라고 해놓고 A에서는 가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 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A라는 부분을 보니까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 주민 측이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옥랩을 개방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결국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나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 채워져서 모습이 퇴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 요거 구성원 이탈, 공동체 구성원 이탈, 우리 마을 사람들 원래 살던 사람들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개인 생활, 사생활이 침해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상대 측의 요구, 개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네.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갑니다. B에서는 나가 뭐냐면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그랬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 말고 우리 마을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관광 경험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B를 보니까 어때요? 한옥 내부 관람을 않고 골목 개방하려면 관람하는데도 많은 관광객이 한 곳에 몰리면 현재 마을 여건 개방 여부와 여건상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삶이 침해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다닐 만큼 길이 넓지도 않고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관광 온 사람들의 관광 경험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 맞죠? B에서. 그 다음에 상대 측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 측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 B 바로 앞에 보면 우려하는 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거야. 그렇지 않을걸요. 이런 일이 벌어질걸요. 라고 얘기한 거죠. 3번 갑니다. C에서는 다와 관련된 다는 뭐냐면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를 넘을 우려입니다. 과잉 관광이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C 부분을 보니까요. 그 정도 계획은 마을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시청 측이 제안한 무슨 여러 방안들이 있어.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또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라는 조건을 일종의 내건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요것과 관련된 상대 측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요구사항 5시까지로 시간 제한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3번 맞네요. 그럼 4번 선택 갑니다. D에서는 라가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 측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D를 봅니다. D가 뭐냐면요. 자, 관광 개방 시간은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건 해드리겠다. 시청이 얘기했는데 근데 주민들한테 좀 개방 시간을 늘려달라. 시간은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D에서 지금 여기 선지의 판단입니다. D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그걸 상쇄할 만한 대가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니면은 이득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한테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 그럼 보세요. 이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읽은 게? 물론 무관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겨난 관광지로 개발하게 되면서 생겨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언급은 있긴 있어.
근데 이게 그게 중심은 아니고요, 지금. 그다음에 또 상대 측에 그에 대한 대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 발화가 아니잖아, D는.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2에서는 마에 대한 건데 마가 뭐냐면 생활복지 개선이에요.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랬어. 거기 2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증대된 세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반드시 주민생활복지 개선에 사용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성을 드러낸 거예요. 상대 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는 게, 그런다면 개방시행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따라서 4번을 답으로 고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 계획이 그 발화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여러분, 이 전체 화법 장문 세트 전체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의했어야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6번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7번 갑니다. 나의 단어와 흐름을 고려할 때 A에서 C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거 장문에서 흔히 나오지는 않는 이른바 고떠문입니다. 고향을 떠난 문제. 왠지 아세요? 사실 이거요. A, B, C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다 바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A 봅니다.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B는요.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점 느껴지죠? 그죠? 그다음 C 뭐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요? 이랬어요. 전부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그렇죠? 상대한테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야. 그렇죠? 탑을 골라봅시다. 뭐예요?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데 물음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답이 2번. 그렇죠?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뭐 상대방의 선택을 권유하는 발언라든지 또 뭐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는 발언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발언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무슨 설명을 요구하는 발언, 그래가지고 진짜 설명 의문문으로 기능하는 그런 의문문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무슨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다 A, B, C를 읽으면 상식적인 판단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물음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상대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빅세트 4번에서 7번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예년에 한창 어려웠고 복잡했던 그런 그 화법과 장문 세트들에 비하면 되게 단순한 심플한 구성으로, 또 난도가 그리 높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마운 세트였습니다.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자, 8번에서 10번까지 세 문제를 달고 있는데 8번 문제 볼까요?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런 식의 문제 조금 오래간만에 만나는데요. 요 가가 뭐 있는가 하면 학생이 이제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환경 특강을 들었는데 PVC가 우리 뭐 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이래가지고 들었어. 그리고 그 듣고 충격받고 좀 PVC를 사용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들하고 의논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나는 무슨 글인가 봤더니, 나를 대충 봤더니요. 우리는 냄nen고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인데 당신네 회사에서 만드는 물품의 필통에 대해서 건의하기 위해서래. 어떤 필통을 만드는 제조사에다가 건의하는 건의문이네요. 됐죠? 자, 이렇게 가와 나 이렇게 제시됐다. 장문의 상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8번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글쓰기 과정에 참여했죠. 왜? 친구들하고 같이 환경동아리 친구들끼리 같이 글을 쓴 거니까. 그다음 가에서 언급한 개인의 경험이 동기가 되어 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 맞죠? 왜? 이 너희 회사에서 만드는 필통을 좀 PVC 말고 다른 걸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이러는 거니까 환경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한 거니까 사회적 문제 해결이죠. 그다음에 가에서 언급한 개인의 경험이라는 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특강을 들으면서 느꼈던 바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바로 정답. 이거 얼마나 난도가 낮은 문제입니까? 왜? 가는 어떤 문종이에요? 글의 종류가 뭐죠? 일기야. 근데 무슨 가가 예상 독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상 독자는 자기지. 혼자 자기의 있었던 일을 혼자 돌아보기 위해서 쓰는 글이 일기인데,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 일기 쓸 때 뭐 내가 둘로 나뉘어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3번 금방 알 수 있죠. 가가 일기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4번 갑니다.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아직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겠죠. 일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건의문에는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5번. 가는 나에 비해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반성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대. 가는 뭔데? 일기문이니까 건의문에 비해 체험을 기록하고 일상을 반성하는 글. 그게 일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선지는요. 5번 선지는 가는 나와 달리 일기문이다. 이런 선지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8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뭐 하라고? 독서와 문학에 빨리 달려가서 시간 충분히 쓰면서 다 맞으라고. 그쵸?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읽습니다. 자, 나를 읽고 그 건의문을 읽고 친구들이 수정하자, 이렇게 수정하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냈어. 그랬을 때 나에 추가할 내용 그랬습니다. 보기를 봅니다. 초고에서는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준 것에 감사하다는 끝인사로 마무리했잖아. 뭐 그것도 예의 바르고 좋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건의문이니까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건의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건의합니다. PVC 사용을 좀 덜하는 필통을 만들어라 이런 거겠지.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기업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양쪽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자, 그런 걸 보면 되겠네요. 그죠? 1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질 좋은 PVC 제품. 거기에 물론 아직 그 나를 읽지도 않았습니다만 읽어도 시간 오래 안 걸리죠. 대충 딱 봐도요. 그러니까 PVC라서 문제인데 좀 PVC 사용 줄여야 될 것 같다는 게 핵심 내용일 텐데 질 좋은 PVC를 쓰자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건의의 내용이. 그게 되는 건 어색하죠. 2번 갑니다.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이 얻을 이익은 여기 없죠? 땡. 3번. 자, 귀사처럼 환경보호에 동참한 기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얻을 이익은 없죠? 땡. 4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귀사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업이 얻을 이익에 대한 얘기는 없죠? 기업이 지켜지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너희가 입을 어떤 부담감에 입을 피해라든지 갖게 될 부담감에 대한 언급만 있지 지켜졌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기업이 얻을 이익에 대한 언급은 없단 말이야. 답은 5번이겠죠.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 제품을 구매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소비자는 그다음 귀사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주게 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소비자의 이익, 요거는 기업의 이익. 따라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답이 5번이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거의 준 문제고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10번 문제만 남았는데요. 아까 나왔던 6번과 이 10번이 조금 까다로워. 이 10번은 사실은 문제 난도 자체는 높지는 않은데요. 약간 볼륨이 크니까 워낙 이게 보세요. 한 단을 다 차지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의 기억에서의 미음을 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완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문제 풀면서 어때요? 많은 경우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의 기억에서 미음이라는 부분을 굳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걸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억에서 미음이라는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될 대상이야. 그걸로 그냥 약간 부족한 아이들로 만들어 놓았을 뿐 걔네들이 어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지 판단해서 얘를 이렇게 보충해야 되네 그런 방향까지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즉 기억에서 출발해서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여기로 가는 게 원래 문제의 구성상의 흐름이긴 하나 여긴 그냥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하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수정 보완을 한다면 이게 타당한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고떠문 비슷한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핵심은 이런 거야. 이 자료들의 뼈를 빨리 발라내야 됩니다. 핵심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자, 논문 자료인데요. 이게 무슨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 분해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보세요. 푸탈레이트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그쵸? 그래서 PVC가 말이에요. 이렇게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푸탈레이트를 사용해. 근데 얘네들은 PET, PP나 PET는 푸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유해한 거, 인체에 유해한 것은 PVC네.
됐죠? 요게 이거의 핵심이에요. 다시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그런데 분해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일으켜. 그 중에서도 PVC는 프탈라이트 때문에 다른 아이들 PP나 PET에 비해서도 더 인체에 유해하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빨리 뼈를 발라요. 그다음 나는요. 통계 자료인데 보세요.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위에서 6위까지 세계 국가들을 따졌더니 우리나라가 여기 3위에 있습니다. 맞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맨 위에는 벨기에가 있고요. 이게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015년 현재 통계에서 6위를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돼 있네요. 됐죠? 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3위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통계 자료는요. 그리고 증가하고 있구나. 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자료는 무엇입니까? 보고서 자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인데요. PVC, 지금 이게 우리가 PVC가 중심이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여기에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이게 문제인 거야. 됐죠? 나머지들, 얘네들은 좀 유색 PET의 경우에는 재활용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쵸? 철도 재활용하기 쉬운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 가진 건 이거니까. 됐죠? 자, 그럼 결국 보세요. 가는요. 플라스틱 환경 오염시킨다. 그중에 PET는 인체에도 유해하다. 됐죠? 그다음 나는 뭐예요? 우리나라 세계 3위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자랑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 수익권의 국가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의 보고서 자료는 PVC의 경우에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기억이 뭔지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다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지퍼는 보통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쇠로 만드니까 실제 기억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것이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그러니까 PVC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다의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그 얘기를 구체화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통과됐네. 그러니까 니은에 가서 니은이 뭔지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함에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자, 거기에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걸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러려면 플라스틱이, 그죠? 가공성이 높고 뭐 가격이 싸고 값싸고 질기고 뭐 또 가공하기에 유리하고 어쩌고 했던 얘기를 거기에 가의 첫 부분에 나왔던 얘기를 언급한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디귿은요. 나를 활용하여 그랬습니다. 그거 아까 세계 3위 그 그래프 있었잖아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에서 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야겠군 그랬어요. 그런가? 요건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네. 증가율이 가장 높았나요? 우리나라가? 아닌데 증가율은 여기가 더 높은데, 여기서 증가율이라는 건 전반적인 기울기 아니겠어요? 그죠? 기울기가 제일 급한 건 뭐겠어? 여기인 것 같은데요? 얘는 뭐야? 체코인데, 그죠? 체코가 제일 2009년에는 6위였다가 지금은 3위, 4위까지 올라갔네, 체코가. 그래가지고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체코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답이 3번이에요. 골라졌죠? 4번 갑니다. 리을, 가와 다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이 재활용이 어렵다는 게 다에 있었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워. 프탈레이트, 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조합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미음은요. 가와 다를 참고하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왜? 다에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PVC보다는 PP나 PET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유색 PET를 제외하면 무색 PET의 경우에는 요 다에서 뭐라 그랬어? PVC와 달리 재활용이 유리하다 그랬죠? 용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 그랬어? 어디 있어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아서 PP의 경우에는, PVC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돼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했으니까 인체에 PVC가 유해하다는 내용, PP와 달리 유해하다는 내용, PP와 달리 재활용이 어렵다는 내용, 요게 포함되는 걸로 요런 진술. 그러니까 따라서 인체에도 무해하고 프탈레이트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쉬운 PP로 바꿔달라고 건의사항을 구체화한다. 그런 거 됐네. 맞네요. 됐죠? 자, 자료의 핵심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선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이런 얘기를 이 자료로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리고 우리 정답지가 아까 3번이었는데 이 정답지의 경우
자료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답을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 풀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1번에서 10번까지 오늘의 이 화법 작문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힘을 좀 어깨에 힘을 좀 뺀 문제들이에요. 그런 게 확 느껴지죠. 그 얘기는 곧 우리한테는 수험생인 우리한테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인을 주는 건가 하면 최대한 빨리 헤쳐나가야 되는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전략적인 사고와 능력을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그런 세트들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9월이나 또 본수능은 이번 화작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는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바닥이다. 이게 제일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화작은 이렇게 쉽게 나올 거야. 그리고 그냥 느슨한 마음으로 태도로 있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자, 이렇게 6월달 쉽게 나왔다 할지라도 어쨌든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계속 활성화하는 연습을 수능 특강 화작문을 통해서도 또 수능 완성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해설 강의의 화작을 통해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본수능 때 극대화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법 공부 마저 마무리하고 1부를 공부를 마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국민사회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우리 앞서 화법 작문 여러분 공부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랑은 이제 문법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말고 저랑 또 이제 공부할 것은 이제 독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난국민쌤이랑 또 화작 말고 공부할 건 또 문학이죠. 우리 이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총평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일단 5문제가 다 이제 연계가 되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 특강 화법 작문 문법 그 교재 안에서 우리 이번 모의평가 문법 문제에 사용된 핵심 개념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화작문 그 교재에 있는 사례들도 사용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이제 여러분이 우리 EBS랑 또 함께 잘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문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약정공략이라는 그런 강의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모든 문법 문제는 이 개념, 그다음에 설명 분석이라는 한 축과 그 다음에 사례라는 한 축, 이 두 축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이러한 이 개념, 설명이라는 축과 그 다음에 이제 사례라는 이 두 축으로 모든 문항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 개념, 설명과 사례에 관한 요소들을 잘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사고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 유념해서 우리 또 문법 공부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11번, 12번 이번 시간에 이제 함께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또 15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에서 이제 12번 지문이 있지요. 우리 이제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보통 이 지문 읽기 전에요. 사실 지문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부터 빠르게 훑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출제 요소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대해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기를 우리가 지문 읽기 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기 맨 앞부분을 좀 보세요. 그래서 출제 요소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 출제 요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기를 보면 맨 앞에 지금의 돼지. 자, 돼지란 말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사례인데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이제 지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사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돼지라는 말을 출제 요소로 여러분이 이제 짚었어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번을 보면 윗글에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라는 말이 문두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문 읽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출제 요소 파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봅니다.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이제 강아지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요. 네, 다 가축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 이제 흥미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 출제 요소 확인할 때 이 돼지라는 단어를 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돼지와 관련된 설명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죠.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 지문 읽을 때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어떤 언어 현상과 관련하여 언어 자료와 관련하여 이렇게 특징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 주목해야 했고요. 특히나 출제요소와 관련된 또 정보니까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 따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유어 단어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빈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즉 어린 돼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개념적 이해는 합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이제 없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 없다라는 것 빈자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 주목해서 읽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 한다?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지금 밑줄 친 말은 어휘적 빈자리라는 것의 개념을 설명한 말입니다. 우리 문법 지문 읽을 때 이렇게 개념 제시하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에 유의하여 문법 지문 읽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출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한 거는 문법 지문에서 특징 설명하는 거랑 개념 제시하는 부분 중요하게 여기자였어요. 계속 봅니다. 어휘적 빈자리 이제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개념 존재하지만 그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또 문제의 출제 요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제 요소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첫 번째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 주목해 줬어야죠.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언어의 예를 들고 있는데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이제 지시하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없다? 이것이 이제 빈자리 아닙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 외삼촌의 자식이다. 즉 이렇게 둘 이상의 말 주술관계 이루지 않아요. 자 주술관계 이루지 않고 둘 이상의 말이 이렇게 묶이면 구죠. 그렇다면 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이제 말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은 이 빈자리를 구를 만들어 이제 채운 거다라는 거죠.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이건 역시 아기라는 단어와 돼지라는 단어가 묶여 있습니다. 새끼라는 말과 돼지라는 말이 역시 묶여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구를 만든 것도 역시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방법을 또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이제 또 우리 앞으로도 공부를 잘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는데 약정문역 강의에서 이제 다 했던 얘기입니다. 문법 지문 읽을 때요. 자, 특징,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문제의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문법 지문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정보에 유의하는 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방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뭐 출제 요소라서 우리가 주목해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문법 지문의 특징을 알고 읽는다면 당연히 이 정보 주목해줘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자어나 이제 외래어를 이용한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예를 든 거 보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그 다음에 파랑인데 빨강, 노랑, 파랑 고유어입니다. 그런데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풀의 빛깔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자, 이런 이 개념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자리인데 이 빈자리를 주황, 그 다음에 초록과 같은 한자어로 이렇게 채웠다는 얘기죠. 세 번째 방식입니다. 상이어로 하이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상이어와 하이어의 개념은 수능 특강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이 상이어라는 것이 개념의 범주가 더 넓은 것이죠. 하이어는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누이는 원래 손이와 손아래를 이제 모두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이 누이가 요 손이를 의미하는 이 누나보다 개념의 범주가 더 넓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 누이가 이 누나보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상이어죠. 상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어질 말 보면, 여기 보면 손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문에서 빈자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손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라는 이 내용을 보고서 빈자리, 그리고 이제 이 빈자리를 상이어인 누이로 채우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했으면 되는 것이죠.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 손아래를 의미하는 누이 동생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이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이어로도 이제 쓰인다라는 것인데, 즉 이 상이어로 하이어의 빈자리를 채워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문 함께 봤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찾는 건데요. 보기를 보면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돛, 자, 이 돛, 그런 이 단어였다는 얘기인데, 이 돛에 아지가 붙어서요, 이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단어와 관련해서요, 자, 이 돼지는요 예전에는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그 문제를 먼저 봤을 때 이런 예전이란 말도 여러분이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선택지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자료를 읽을 때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읽었어야 되는 거는, 이 지금이랑 그 다음에 요 예전 요 차이를 이제 주목하는 읽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돼지인데 예전에는 이 돛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돛, 여기에 아지가 붙어서 이것을 의미하는, 이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이제 쓰였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국어는 지금이 되겠죠. 지금이 될 텐데 이 돛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현대국어의 표준어의 특징으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선택지 판단을 해봅시다. 1번, 예전에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니죠. 예전에 이 도야지는요, 자, 지금으로 치자면 돼지의 새끼인데, 그죠? 이 돼지의 새끼라는 개념이 지금 없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전에 돛은 도야지의 하이어로 의미가 더 한정적이다라고 됐는데, 예전에 이 돛은 결국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의 이 내용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인데, 여기 지금 예전에 이 도야지라는 것은요, 여기 돛의 새끼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돼지랑 그 다음에 예전의 도야지는 나타내는 개념이 달랐죠. 여기서는 지금으로 치자면 돼지의 새끼를 의미했던 것이고, 지금 이건 돼지고, 그렇다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네, 그래서 3번 답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요 이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어휘적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4번처럼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도야지의 개념은 돼지의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돼지의 새끼는 그것을 나타내는 고유어가 없습니다. 즉 빈자리죠. 그렇다면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윗글에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 적용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비교적 이제 어렵지 않게 판단을 했을 텐데 좀 빨리 판단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어떻게 빨리 잘 판단했는지 여기서 좀 확인할 필요도 있을 텐데 기억을 봅니다. 학생일은 할머니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해 드리면서 할머니의 첫 번째, 네 번째 사이는 각각 맞사이, 막내 사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를 구별해 가리키는 단어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사 번째, 세 번째 사이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가 없네요. 그러면 이 단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 이것을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 어휘적 빈자리라는 이런 개념과 대응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적 빈자리라는 것과 이렇게 대응을 시킨 다음에 둘째 사이, 셋째 사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빈자리를 구로 채운 거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방식, 그 첫 번째 방식을 사용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기억은 이것은 보기에서 우리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 적용 사례로 골랐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학생이는 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꿩의 하이어로 수꿩에 해당하는 장기와 암꿩에 해당하는 까투리는 알고 있었지만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이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이죠. 국어사전에요 보면 고유어 꺼병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 빈자리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휘적 빈자리를 채운 것과 이건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디귿. 학생 3은 태양계행성을 가리키는 어휘책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조사하면서 금성에 이제 고유어, 네, 샛별. 그 다음에 이제 개밥바라기도 있는데요. 개밥바라기라는 단어는 생소하여 샛별만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고유어로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있다는 것은 이건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해당하는 어휘가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만 이제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우리 문법 11번, 12번 함께 했고요. 자, 이어서 2부에서 13번, 14번, 15번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